여기서 굶어 죽든 호랑이 밥이 되든 다시는 우리 집 문턱 넘을 생각 말거라. 한방눈이 무릎까지 쌓인 동짓달 새벽, 환갑 노파가 25 며느리의 머리채를 칭칭 감아쥐고 10리 산길을 끌어올라갔습니다. 며느리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 입가에는 알듯 모를 듯 옅은 미소가 번져 있었지요. 7년을 시집살이한 양반과 며느리가 동짓달 그 새벽에 무너진 폐가 마룻장 위에 짐승처럼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며느리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자 천천히 일어서며 옅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 웃음은 복수도 기쁨도 아닌 7년 묵은 어떤 비밀이 마침내 풀려나가는 미소였습니다. 대체 그 며느리가 가슴에 품고 산길을 끌려갔던 것은 무엇이었으며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그 한마디는 또 무엇이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신다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동짓달 새벽으로 함께 거슬러 올라가 보실까요? 영조 임금 23해 되던 동짓달 20날 새벽이었습니다. 경상도 안동 두매 깊은 골짜기에 한방눈이 무릎까지 쌓여 길도 사람도 분간이 가지 않는 그런 밤이었지요. 그런데 그 깊고 어두운 눈길 위로 호롱불 하나가 흔들흔들 산을 오르고 있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니 앞장선 이는 환갑을 간 넘긴 노파였습니다. 무명 누비저고리에 집신을 동여매고 한 손엔 호롱불을 들고 다른 한 손엔 며느리의 머리채를 칭칭 감아준 채 가쁜 숨을 내쉬며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으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지요. 뒤에 끌려가는 젊은 아낙은 머리는 산발이 되고 벗어는 한 짝이 벗겨진 채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아낙의 입에서는 신음 한마디 새어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도리어 그 입가에는 알듯 모를 듯 옅은 미소가 번져 있어 마침 길섭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그 광경을 훔쳐보던 산지기 늙은이 돌쇠가 제 눈을 비비며 고개를 갸웃거릴 지경이었지요. 끌려가는 처지의 웃음이라니 이게 대체 어찌 된 영문이란 말입니까? 그 미소는 말입니다. 그냥 나온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윤 씨가 시집 오기 전 친정어머니 묘소 앞에 무릎을 꿇고 의서 첫 장에 적힌 8글자를 가슴에 새기며 한 번도 흔들리지 않으리라 다짐했던 그 결의가 마침내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임을 스스로 알아차린 자의 미소였던 것입니다. 7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그 한 줄을 이제야 풀어볼 때가 왔음을 깨달은 자의 표정이었지요. 시어머니 박씨가 손가락이 시린지 호롱불을 고쳐 잡으며 며느리의 머리채를 더 세게 비틀어 쥐었습니다. 이년아, 발걸음 좀 빨리 놀리지 못하겠느냐. 똥이 트기 전에 내려가야 할 것 아니냐. 그러나 윤 씨는 그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가슴팍에 무언가를 꼭 끌어안은 채 묵묵히 끌려갈 뿐이었습니다. 산 아래서 오리 남짓 오른 끝에 다다른 곳은 산허리의 등을 기댄 무너진 폐가 한 채였습니다. 문짝은 떨어져 나가고 마룻장은 썩어 내려앉아 멧돼지나 여우가 들락거릴 법한 흉가였으니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귀신 폐가라 불리며 한낮에도 발길을 끄는 지 10수년이 되는 곳이었지요. 박씨가 그 폐가 마당 한복판에 며느리의 머리채를 휙 놓아 내동댕이 치고는 씩씩거리며 한마디 던졌습니다. 너 같은 성년은 우리 집안 씨를 말리는 애기다. 오늘부로 다시는 내 눈앞에 얼씬도 하지 마라. 그러고는 휙 돌아서는데 정작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잠시 멈춰 며느리의 뒷모습을 한 번 흘끔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매서움 속에 잠시 흔들리는 그림자가 스쳤으니 이것이
무슨 뜻인지는 나중에 차차 알게 되실 것입니다. 마당에 나동그라진 윤 씨는 한참을 일어나지 못하였습니다. 눈 위에 두 손을 짚고 고개를 든 윤 씨의 눈에 허물어진 폐가의 시커먼 형체가 눈보라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지요. 그 순간 윤 씨의 가슴팍에서 무언가가 빠져나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으나 윤 씨는 두 입술을 꼭 다물고 그것을 도로 눌러 담았습니다. 산지기 돌쇠는 바위 뒤에서 두 사람이 사라질 때까지 숨을 죽이고 지켜보다가 노파가 산을 내려간 뒤에야 폐가 안을 흘끔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나 차마 발을 들여놓지는 못하고 그대로 발걸음을 돌리고 말았지요. 나중에 돌쇠가 이 일을 두고두고 후회했다고 합니다만 그것도 나중 이야기입니다. 윤 씨는 무너진 마룻장 위로 천천히 기어 올라가 옷고름을 풀어 가슴에 품고 있던 보자기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빛바랜 무명천에 곱게 쌓인 그것은 다름 아닌 친정어머니의 의서 한 권이었지요. 윤 씨가 그 의서 첫 장을 펼쳐 어머니의 글씨로 적힌 8글자를 손가락 끝으로 한 글자씩 짚어 내려갔습니다. 원하는 약으로 풀고 미움은 사람으로 갚으라. 그 손가락이 마지막 글자에 닿았을 때 비로소 그 입가의 미소가 사라지고 대신 한 줄기 눈물이 천천히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윤 씨가 다시 옷고름 안쪽 깊숙이 감춰둔 작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냈습니다. 늦둥이 외동딸을 시집 보내며 친정아버지가 손수 쥐어준 은비녀 한 쌍이 들어있는 주머니였지요. 윤 씨는 그 주머니의 매듭을 풀려다 멈추었습니다. 한참을 그것을 손에 쥐고 있던 윤 씨가 끝내 다시 옷고름 속에 넣어두었으니 그 은비녀가 진짜 쓰일 날은 아직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의서와 비단 주머니를 마룻장 밑 깊숙한 곳에 함께 숨겨 넣은 윤 씨는 비로소 가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무릎을 끌어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한편 산을 내려간 박 씨는 어떠했겠습니까? 소슬대문을 들어서며 헛기침 2번 하고는 사랑채를 향해 다녀왔음을 알렸으나 사랑방에서는 술잔 부딪히는 소리만 들려올 뿐 외아들 김진사는 끝내 방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빈 마당에 우두커니 서서 호롱불을 든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지요. 안방으로 들어가 문고리를 걸어 잠근 박 씨가 평소에는 한 번도 열지 않던 시아버지의 위패함을 끌어내려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위패함을 열지는 못하고 한참을 두 손으로 어루만지기만 하다 그대로 잠이 들었으니 그 잠이 편한 잠이었겠습니까? 산지기 돌쇠는 집에 닫자마자 늙은 마누라에게 자신이 본 광경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내가 오늘 산에서 참으로 기이한 것을 보았소. 박씨 댁마님이 며느리를 귀신 폐가에 내다 버리고 오는 것 아니겠소. 그러나 마누라가 손사래를 치며 입을 막아버렸지요. 아이고, 그 말 입 밖에도 내지 마오. 양반집 일에 우리 같은 것들이 함부로 끼어들었다가 무슨 봉변을 당하려고요. 그날의 일은 돌쇠 부부의 가슴 속에만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안동 일대의 눈이 더욱 거세지더니 삼경 무렵에는 산짐승 우는 소리가 골짜기를 가득 메웠습니다. 폐가 뒷산 어딘가에서는 늙은 호랑이 한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산등성이를 따라 내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눈 위에 깊이 찍혀가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누구 하나 그 폐가에 한 여인이 버려진 것을 알지 못하였고 다만 박신의 사랑방의 술잔 소리와 안방의 흐느낌만이 새벽 딸기 올 때까지 그치지 않았더라 합니다. 이야기는 거슬러 올라갑니다. 7년 전 봄날 윤 씨가 안동 김진사 댁 소슬대문을 처음 넘던 그 화창한 4월 초파일로 말입니다. 4인교를 타고 시집 온 신부의 가마 앞에서 시어머니
박 씨가 짐짓 헛기침을 두어 번 하고는 며느리의 사주 단자를 받아들었으니 그 눈빛이 어찌나 날카롭던지. 가마 안에서 내다보던 윤 씨가 저도 모르게 옷고름을 꼭 쥐었다고 합니다. 윤 씨의 친정은 안동 인근 예안 땅의 몰락 양반가였습니다. 서녀로 태어났으나 친정아버지가 늦둥이 외동딸로 손에 쥐어 키운 까닭에 정녀 못지않은 혼수를 갖추어 시집을 갔지요. 김진사댁 역시 가세가 기운 양반집이라 두 집안의 격이 그럭저럭 맞아떨어진 혼사였으니 겉으로 보기엔 참 무탈한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박 씨가 사주단자를 받아든 그 길로 안방에 들어가 점례할미를 불러들였지요. 점례할미라 하면 안동 인근에서 굿을 하는 늙은 세습무였는데 이 할미가 손가락을 짚어가며 며느리 사주를 풀더니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이댁 며느리 사주는 자식 자리에 검은 그늘이 짙어 손이 귀할 사주입니다요. 그러고는 복채 한 양을 챙겨 사라졌으니 참으로 입만 가지고 남의 집복을 갉아먹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날부터 박 씨의 며느리에 대한 마음이 비뚤어지기 시작했으니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화근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첫날 밤이 지나기가 무섭게 박 씨는 며느리 방에 들이닥쳐 혼수 괴짝을 죄다 풀어헤쳤습니다. 그러다 친정에서 가져온 의서 두 권을 발견하고는 눈을 부라리며 호통을 쳤지요. 아니, 양반집 안주인이 침쟁이 짓을 하겠다는 게냐? 이것이 시집살이하러 온 처자가 가져올 물건이더냐? 박 씨가 그 책 두 권을 겨드랑이에 끼고 아궁이로 성큼성큼 걸어가자 윤 씨가 그 치맛자락을 붙들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그 책만은 돌아가신 친정어머니의 유품이옵니다. 부디 한 번만 봐주시옵소서. 그 목소리가 어찌나 간절하던지 마침 사랑채에서 그 소동을 들은 외아들 김진사가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유품이라 하니 한 권만이라도 돌려주시지요. 그 덕에 두 권 중 한 권은 윤 씨의 손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머지 한 권의 운명이 묘했지요. 박 씨가 아궁이에 던져 넣는 신용만 하고는 실은 옷섭 안쪽 깊숙이 감추어 자기 방 오칠함에 넣어두었으니 글자도 읽을 줄 모르면서 양반과 며느리의 유품을 손에 쥐고 있어야 위세가 선다는 미신 같은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윤 씨는 그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한 채 한 권은 영영 잿더미가 된 줄로만 알고 살아갔지요. 그날 이후 윤 씨의 시집살이가 어떠했겠습니까? 새벽 첫 딸기 울기 전에 일어나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시어머니 새순물을 데우고 사랑채 청소를 하고 다듬이질에 빨래까지 마쳐도 박 씨는 잔소리를 그칠 줄 몰랐습니다. 밥상에 간이 맞지 않다고 마루를 쓸다 먼지 하나 날렸다고 옷고름을 잘못 달았다고 시도 때도 없이 구박이 쏟아졌으니 독 안에 든 쥐꼴이 따로 없었지요. 김진사댁 행랑채에 사는 늙은 행랑어멈 갓난내는 윤 씨가 시집온 그날부터 며느리의 사정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새벽에 부엌에 들어와 함께 불을 지피며 윤 씨의 손이 동상으로 부르튼 것을 보고는 제 치맛자락에 침을 발라 살살 문질러주곤 하였지요. 그럴 때마다 윤 씨는 괜찮다며 고개를 저었지만 갓난내는 그 눈빛이 괜찮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도 윤 씨의 배가 부풀어 오를 기미가 없자 박 씨는 매달 금음이면 점례 할미를 불러들여 안마당에 굿판을 벌였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멍석을 깔고 지프로 엮은 허수아비 둘을 세워두고 점례 할미가 방울을 흔들며 신칼을 휘둘러 칼춤을 추는 광경이 달마다 펼쳐졌으니
마을 사람들이 담 너머로 고개를 빼꼼 내밀고 수군거리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점례 할미가 한참을 춤을 추다가 윤 씨를 끌어다 허수아비 앞에 무릎 꿇리고는 부적을 태운 채를 물에 타 며느리에게 들이켜게 하였지요. 그 광경을 사랑채 문틈으로 훔쳐보던 김진사가 술잔만 기울일 뿐 끝내 마당으로 내려오지 않았으니 이걸 어쩌면 좋습니까? 아내가 저런 수모를 당하는 자리에 발 한 번 못 대는 사내가 과연 선비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가을밤이었습니다. 윤 씨가 사랑채 앞을 지나다 우연히 그 안에서 새어나오는 소리를 듣게 되었지요. 시어머니 박 씨가 외아들 김진사를 끌어안고 흐느끼는 소리였습니다. 얘야, 내가 어릴 적 마마를 심하게 앓고 나서 예지원이 그러더구나. 사내 구실을 못할까 걱정이 된다고. 그때부터 내 가슴에 돌덩이가 얹힌 것 같아 숨이 막혀 살았다. 윤 씨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지요. 그러나 윤 씨는 그 자리에서 한 걸음도 더 옮기지 않고 두 손을 가슴에 모은 채 그 소리가 멎을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 씨가 제 방으로 돌아와 어머니의 의서를 펴 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남편이 매달 다려 먹는 보약의 약첩이 자식을 보기 위한 약이 아니라 마마 후유증을 다스리는 약이었음을 의수를 아는 그 눈으로 비로소 알아차린 것입니다. 자식이 없는 것이 제 탓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아니었지요. 그러나 윤 씨는 그날 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서를 덮고 두 손을 모아 무릎 위에 얹은 채 천장을 한참 바라보다가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박 씨는 그 의원의 진단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한 채 며느리 탓으로 돌리고 있었으니 의원의 말을 믿자면 외아들의 결함을 인정하는 셈이 되어 차라리 며느리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는 길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제 마음에 불편한 진실 앞에 서면 그 진실을 들여다보기보다 남을 탓하는 쪽을 택하는 법이지요. 박 씨도 결국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새벽 갓난내가 부엌에 들어왔을 때 윤 씨가 가만히 행랑어멈의 손을 잡고 한참을 아궁이 앞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지요. 그러나 갓난내는 알았습니다. 윤 씨가 무언가를 알아차렸음을 그 표정에서 짐작하였으니 두 사람은 그저 불꽃이 튀는 아궁이를 바라보며 동이 틀 때까지 나란히 앉아 있었더라 합니다. 윤 씨는 남편의 병을 알고도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생전에 늘 이르셨지요. 남의 흠을 들춰내는 입은 제 명을 깎는 칼이다.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있던 까닭이요. 또 하나는 시어머니 박 씨가 평생 외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청상과부라는 사정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입을 열면 이 집안이 무너집니다. 무너지는 것은 박 씨만이 아니요. 유약하고 가엾은 그 외아들까지 함께 무너지는 것이었지요. 윤 씨는 그것을 알면서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렇게 또 3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동짓달 초 박 씨가 안방에 며느리를 불러 앉히고는 비단 보자기 하나를 풀어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이웃 마을 김부자네 청상과부의 사주단자가 들어 있었지요. 박 씨가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둘째를 드릴 것이다. 넌 별채로 물러나 있거라. 윤 씨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고개를 살짝 숙이며 한마디만 했지요. 알겠습니다, 어머님. 별채 단칸방으로 짐을 꾸리던 그 밤, 김진사가 슬그머니 찾아와 문지방 너머에서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다 끝내 한마디 말도 못한 채 돌아서 가버렸으니 그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들으며 윤 씨가 짐 보따리 위에 두 손을 얹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행랑채에서는 갓난내가 제 치마폭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는 소리가 새벽 딸기 올 때까지 그치지 않았더라 합니다. 다시 이야기를 폐가로 돌립니다. 윤 씨가 버려진 그 첫날 밤 삼경 무렵이었습니다. 폐가 뒷산에서 어슬렁어슬렁 내려온 늙은 호랑이 한 마리가 마당 한복판에 떡 버티고 섰어 폐가 안을 한참 들여다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등줄기가 오싹해지는 광경이지요. 그런데 이 호랑이가 참 기이했습니다. 마룻장 위에 쓰러진 윤 씨에게는 발걸음을 옮기지 않고 도리어 마당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밤새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훗날 마을 사람들이 이 일을 두고두고 전하기를 윤 씨 친정어머니의 혼이 산신령 호랑이를 보내 그 딸을 지켰다 하였으니 믿거나 말거나 그 밤 폐가 마당에는 분명 짐승 발자국이 남아 있었다고 돌쇠가 훗날 증언했습니다. 새벽이 되어 그 호랑이가 마지막으로 폐가 마당을 한 바퀴 어슬렁거리고는 산등성이로 사라졌습니다. 윤 씨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마룻장 위에서 극한의 추위와 굶주림 속에 쓰러진 상태로 이튿날을 맞이하고 있었지요. 이튿날 저녁 해가 산등성이에 걸릴 무렵이었습니다. 폐가 마당으로 집신 끄는 소리가 저벅저벅 들려오더니 흰 수염을 가슴팍까지 늘어뜨린 노인 하나가 약초 망태기를 등에 맨 채 무너진 살인문을 들어서는 것이었습니다. 마을에서는 그를 청학노인이라 부르는 떠돌이 의원이었지요. 지리산 자락을 떠돌며 약초를 캐고 가난한 백성을 돌보는 이 노인이 어인 연유로 이 깊은 산속 귀신 폐가에 발을 들인 것인지 그것도 나중에 알게 되실 것입니다. 노인이 마룻장 위에 쓰러진 윤 씨를 발견하고는 혀를 차며 망태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마른 칡뿌리와 꿀단지를 꺼내 윤 씨의 입에 천천히 흘려넣고 두 손으로 윤 씨의 손목을 가만히 짚어 맥을 살피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노인의 손이 갑자기 그 자리에서 멈추었습니다. 맥을 보다 말고 윤 씨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노인이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망태기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뒤지다 꺼낸 것은 색이 누렇게 바랜 옛 그림 한 장이었지요. 노인이 그 그림과 윤 씨의 얼굴을 번갈아 비교하더니 눈이 점점 커지며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그 그림은 다름 아닌 30년 전 청학 노인이 역병에 걸려 죽어가던 시절 자신을 살려준 의녀 한 여인의 모습을 손수 그려 평생 품에 지니고 다닌 것이었으니 그 여인이 바로 윤 씨의 친정어머니였던 것입니다. 참으로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 따로 없지요. 마침 정신이 돌아온 윤 씨가 가는 목소리로 눈을 떴습니다. 노인이 윤 씨의 손목을 마주 잡고 어머니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아가, 혹시 내가 예안 땅 윤 씨 의녀 어른의 따님이 아니더냐? 윤 씨가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가는 목소리로 답했지요. 그러하옵니다만 어머님은 제가 12살 되던 해 역병마을에 들어가셨다가 끝내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노인이 그 말을 듣는 순간 마룻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한참을 들썩이더니 가슴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듯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그 역병마을에 닿았을 때는 이미 늦어 있었구나. 어른께서 끝내 그렇게 되셨다니. 노인은 사실 30년 전 역병으로 거의 죽어가던 차에 윤 씨의 어머니를 만나 목숨을 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갚으려 평생 길을 찾아 헤맸으나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고 그 뒤로 노인은
지리산과 안동 일대를 떠돌며 혹시 어머니의 핏줄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왔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곳에서 이런 꼴로 만나게 될 줄이야. 노인이 눈가를 훔치고 다시 윤 씨를 들여다보더니 이번에는 윤 씨의 두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물었습니다. 아가, 어머님이 의서를 남기셨느냐? 윤 씨가 마룻장 밑을 가리켰습니다. 노인이 마룻장 한 귀퉁이를 조심스레 들어 올리니 그 안에서 윤 씨가 첫날 밤 숨겨둔 보자기와 비단 주머니가 함께 나왔습니다. 보자기를 풀어 의서를 펴든 노인의 손이 또다시 떨리기 시작했지요. 그 책장을 천천히 넘기던 노인이 가느다란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이것은 내가 어른께서 살아계실 때 끝내 배우지 못한 비방들이로구나. 어머니는 노인에게 의술의 기초를 가르쳐 주셨으나 가장 깊은 비방만은 당신의 딸에게 남겨두고 떠나신 것이었습니다. 노인이 한참을 책장을 어루만지다가 고개를 들어 윤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윤 씨가 그 눈빛 하나에 시집온 7년 동안 한 번도 흘리지 못했던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다 합니다. 내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너를 이 꼴로 두지 않으셨을 게다. 이제부터 내가 그분 대신 너를 가르치마. 그날부터 청학노인은 산을 내려가 마을에서 멍석과 가마솥과 약재를 한가득 짊어지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사흘 밤낮을 윤 씨 곁을 떠나지 않고 미음을 끓이고 약을 다려 먹이니 닷새가 지나자 윤 씨가 비로소 마룻장에서 일어나 앉을 수 있게 되었지요. 기력을 조금 되찾은 윤 씨가 처음으로 노인에게 한 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어르신, 폐를 끼쳐 송구하옵니다. 약값은 반드시 갚겠습니다. 노인이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약값이라. 내 어머니가 내게 주신 목숨값에 비하면 이것이 약값이 되겠느냐. 입 다물고 어서 이것 마셔라. 그날부터 노인이 무너진 폐가를 손수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썩은 마룻장을 뜯어내고 새 판자를 깔고 허물어진 부엌을 다시 세우고 약장을 손수 짜 넣어 한 달이 지나자 그 귀신 폐가가 어엿한 산속 약방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지요. 노인이 손수 깎아 만든 약저울과 약절구가 마룻장 위에 가지런히 놓이던 날, 윤 씨가 그것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것이 진짜 제 자리이옵니까? 노인이 약절구를 닦으며 대답했지요. 사람 자리는 남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란다.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내 자리인 게야. 노인은 폐가 마당에서 산 아래로 내려가는 길목에 임시 움막 하나를 따로 지어두기도 했습니다. 폐가까지 올라오기 힘든 노약자나 중환자가 거기서 며칠 머무를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였지요. 그 움막이 훗날 산속 약방의 문턱이 되어 사방의 환자들이 거기서 차례를 기다리게 될 줄은 그때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느 보름달 밝은 밤이었습니다. 청학 노인이 윤 씨를 데리고 폐가 뒷산 양지 바른 언덕으로 올라가더니 손가락으로 봉분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저기다. 윤 씨가 그 봉분을 한참 바라보다가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저것이 내 어머니시다. 역병마을에서 내가 손수 모셔다 여기 묻었다. 이 산 중에서 가장 햇살이 좋은 자리를 골랐느니라. 윤 씨가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지요. 보름달이 그 봉분 위로 은빛 빗살을 내려보내는 동안 윤 씨는 손으로 흙을 어루만지며 어머니의 이름을 입속으로 불렀습니다. 소리도 없이 눈물도 없이 그저 입술만 달싹이며 한참을 그 자리에 엎드려 있었지요.
윤 씨가 봉분 앞에서 어머니가 남긴 그 8글자를 다시 한번 입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원하는 약으로 풀고 미움은 사람으로 갚으라. 청학 노인이 그 모습을 곁에서 묵묵히 지켜보다가 윤 씨의 어깨에 손을 한번 얹어 주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 손바닥의 온기 하나가 7년 동안 그 누구도 얹어준 적 없던 손길이었지요. 떠나기 전날 밤, 청학 노인이 윤 씨의 두 손을 잡고 짧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께 진 빚을 이제 내게 갚는다. 그것으로 내 할 일은 다 한 것이야. 윤 씨가 고개를 들어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은 어디로 가시옵니까? 노인이 그저 빙그레 웃을 뿐 대답이 없었지요. 동이 트기 전 집신 끄는 소리만 남기고 노인은 산을 내려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머니 봉분 앞에는 노인이 평생 짚고 다니던 대나무 지팡이 하나가 꽂혀 있었고 그 지팡이 끝에는 작은 호리병 하나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 든 비방약초 가루가 윤 씨의 약방을 채우는 첫 약재가 되었지요. 그날 새벽 폐가 마당에 찍힌 집신 자국이 눈 위에서 마지막 한 점까지 사라질 때까지 윤 씨는 마룻장 위에 앉아 어머니의 의서 한 권과 청학 노인의 지팡이, 끝 호리병을 나란히 앞에 두고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산바람이 폐가 안으로 불어들어 등잔불을 흔들었으나 윤 씨는 그 불꽃이 꺼질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더라 합니다. 보름달이 2번 차고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 사는 나무꾼 칠복이가 산에 나무를 하러 올라갔다가 독사의 발목을 물려 시퍼렇게 부어오른 다리를 끌고 폐가 아래 움막으로 기어들어 왔습니다. 처음에는 윤 씨도 깜짝 놀랐지요. 귀신 폐가라 불리던 곳에 사람이 찾아올 줄은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윤 씨는 지체 없이 침통을 꺼내 칠복이의 발등에 침 3대를 놓고 청학 노인이 가르쳐준 대로 약초즙을 갈아 부어오른 자리에 정성껏 발라주었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칠복이가 제 발로 걸어서 산을 내려갔으니 그 발걸음이 어찌나 가볍던지 내려가는 길에 콧노래까지 흥얼거렸다 합니다. 칠복이가 마을에 내려가 장터 평상에 안기가 무섭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시오, 여러분, 귀신 폐가에 신통한 약손이 생겼습니다요. 내가 독사에 물려 다리가 이렇게 부어올랐는데 침 3대에 약초 한 번 발랐더니 사흘 만에 이렇게 멀쩡해졌지 뭡니까? 장터 사람들이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요. 귀신 폐가의 약손이라니 그것도 여인네가 홀로 거기 산다니 선뜻 믿기지 않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칠복이가 멀쩡히 걸어 다니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 나니 고개를 젓던 사람들도 하나둘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지요. 그 소문이 일해가 지나기도 전에 안동 일대 5고을에 다 퍼져 폐가 아래 움막 앞에 환자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사람 입이 무서운 것이지요. 첫 손님은 다리를 절며 찾아온 화전민 늙은이였습니다. 해진 삼배 바지에 지팡이 하나를 짚고 험한 산길을 올라온 그 노인을 보고 윤 씨가 얼른 움막 안으로 모셔 앉히고 두 손으로 무릎을 살폈습니다. 어르신, 이 무릎이 언제부터 이러셨습니까? 그것이 10년도 더 된 일이라오. 비만 오면 쑤시고 걷기가 힘드니 죽기 전에 한 번만 낫고 싶어 이렇게 올라왔소. 윤 씨가 침을 놓고 약숙 찜질을 해드리니 노인이 움막을 나서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내 살면서 이런 손길을 받아보기는 처음이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윤 씨가 마음속으로 어머니의 8글자를 다시 한번 되새겼지요. 둘째 손님은 등에 종기가 골마 터진 갓장수였고 셋째 손님은 아이를 낳다 자리에
누운 지 석 달이 되도록 일어나지 못한 젊은 새댁이었습니다. 윤 씨는 그들의 차림새와 안색만 보고도 약값을 달리 받았지요. 가난한 화전민에게는 다음에 산나물 한 줌 캐서 가져오라. 일러 약값을 따로 받지 않고 등에 종기 난 갓장수에게는 갓 하나 값만 받고 부잣집에서 가마 타고 온 마님에게는 비단 10필 값을 곱절로 받아냈습니다. 그 돈으로 다시 약재를 사들여 가난한 이의 약을 짓는 데 쓰는 것이 윤 씨의 법도였지요. 어머니 역시 그렇게 사셨다는 것을 윤 씨는 의서를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산 아래 주막을 하던 곰보 대과부가 윤 씨를 찾아왔습니다. 곰보 자국이 얼굴에 가득하나 눈빛만은 반짝반짝한 40대 중반의 과부였는데 움막 앞에 사람이 줄을 서는 것을 보고는 치마를 걷어붙이고 올라온 것이었지요. 마님, 제가 여기서 시중을 들겠습니다요. 밥도 짓고 약초도 다듬고 심부름도 하겠으니 써주십시오. 윤 씨가 의아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주막을 두고 여기까지 올라오시겠다니 무슨 연유십니까? 곰보 댁이 손을 내저으며 웃었습니다. 주막 장사보다 이게 훨씬 재미있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마님, 저는 동네 소식이라면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요. 환자들 사연이야 제가 줄줄 꿰고 있으니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윤 씨가 그 말에 빙긋 웃었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의 인연의 시작이었지요. 곰보댁은 정말이지 소문대로였습니다. 입이 걸고 손이 빠른 데다 마을 사람들의 사연을 손바닥 보듯 훤히 꿰고 있어 어느 환자가 오면 그 집안 내력과 형편을 윤 씨에게 귀띔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윤 씨의 진단이 더욱 정확해졌고 환자들은 윤 씨가 자기 사정을 귀신같이 안다며 더욱 신뢰하게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장날이었습니다. 안동 장터에서 약전을 하던 최 주사라는 자가 슬그머니 폐가를 찾아왔습니다. 50대 초반에 배가 불룩 나온 자로 비단 두루마기를 걸치고 곰방대를 손에 든 채 움막 앞에 나타나더니 윤 씨를 아래 위로 훑어보며 말했지요. 소문은 들었소만 이런 산중에 이런 여인이 있을 줄은 몰랐소이다. 내가 한양에 큰 약방을 하나 차려줄 터이니 거기서 약을 쓰는 것이 어떻겠소. 이런 두매산골에서 이 재주를 썩히는 것이 아깝지 않소. 윤 씨가 약절구를 내려놓으며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과분한 말씀이시나 저는 지금 이 자리가 좋습니다요. 한양까지 가지 않아도 여기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으니 굳이 자리를 옮길 까닭이 없습니다. 최 주사가 머쓱하게 돌아갔지요. 그런데 이 자가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 주사의 사랑방에서는 안동 장터 약전 상인 너덧이 모여 앉아 산속 여편네가 약전 손님을 다 빼앗아 간다며 술잔을 부딪히고 있었지요. 이대로 두다간 우리 약전이 다 망하게 생겼소. 맞소. 저 여편네를 끌어내릴 방도를 찾아야 할 것 아니오. 그중 하나가 흉측한 꾀를 내었습니다. 엉터리 환약을 빚어 산신각 약손의 이름으로 장터에 풀어버립시다. 그 이름에 먹칠을 하면 스스로 짐을 싸서 내려오겠지요. 그로부터 며칠 뒤 안동 장터의 산신각 약손이 직접 빚은 만병통치 환약이라는 이름으로 누런 환약 한 봉지가 한 첩에 단량씩 팔려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환약을 받아먹은 사람들이 사흘이 못 가 배앓이를 하고 헛것을 보는 지경에 이르러 장터의 곡소리가 끊이지 않게 되었지요. 그 소문이 산속 약방까지 올라오자 곰보댁이 치마를 걷어붙이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제가 내려가겠습니다요, 마님. 곰보댁이 한달음에 장터로 내려가 환약 파는 자를 멱살잡이로 끌어다
보부상 주막 평상에 앉혔습니다. 마침 그 자리에 있던 보부상 패거리 우두머리 임행수가 그 광경을 보더니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지요. 이 환약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당장 대라. 파는 자가 처음에는 시치미를 뚝 뗐으나 임행수의 주먹이 평상을 한 번 내리치자 그 자리에서 최 주사의 이름을 실토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 안동 장터에 환약을 먹고 까무러친 어린아이가 엎혀 들어왔습니다. 윤 씨가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 내려가 침을 놓고 해독탕을 달여 먹여 그 아이를 살려내었지요. 장터 사람들이 그제야 누가 참 약손이고 누가 가짜인지를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는 최 주사의 약전 앞에 몰려가 돌을 던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날 밤 최 주사의 외아들이 경기를 일으켜 까무러쳤습니다. 다른 의원을 다 불러도 차도가 없어 결국 새벽에 최 주사가 친히 산속 약방까지 올라와 마루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그 거만하던 눈빛은 어디 가고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된 채 두 손을 모아 빌었습니다. 마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요. 그 벌은 달게 받겠으니 부디 우리 아이만 살려주십시오. 윤 씨가 아무 말 없이 약통을 들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아이를 살려낸 뒤 최 주사가 그 자리에서 머리를 땅에 짓지으며 통곡하였지요. 그 일을 계기로 최 주사는 도리어 윤 씨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한양에서 좋은 약재가 들어올 때마다 산속 약방까지 손수 짊어다 올리는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사람 일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지요. 그해 여름이었습니다. 안동 부사의 외동딸 영애 아씨가 원인 모를 열병으로 사경을 헤맨다는 소식이 산속까지 흘러들어왔습니다. 한양에서 어이까지 모셔다 진맥을 시켰으되 차도가 없자 부사가 마지막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가마를 보내 윤 씨를 모셔갔지요. 윤 씨가 부사댁 안방에 들어가 영애 아씨의 손목을 짚어 맥을 보더니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이것은 몸의 병이 아니옵니다. 부사 부인이 눈을 크게 뜨며 물었지요. 그러면 무엇이란 말이오? 마음에 맺힌 한이 몸으로 번진 것이옵니다. 혹여 아씨께서 가슴에 묻어두신 사연이 있지 않으십니까? 부사 부인이 그 말에 한참을 침묵하다가 작년 가을 정혼자를 갑자기 잃은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아씨가 그 슬픔을 꾹꾹 눌러 담고 아무렇지 않은 척 살다가 끝내 몸이 먼저 무너진 것이었지요. 윤 씨가 사흘 동안 밤낮으로 영애 아씨의 곁을 지키며 약을 다려 먹이고 아씨의 손을 잡고 나직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씨, 가슴에 묻어두면 그 한이 독이 되는 법이옵니다. 실컷 우십시오. 그것이 약이옵니다. 그 한마디에 영애 아씨가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아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미음 한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안동 부사가 윤 씨 앞에 나아가 2번 큰절을 올렸지요. 이 은혜 안동 부사 평생 잊지 않겠소이다. 부사가 노비 문서 한 장과 전답 2마지기를 사례로 내밀었으나 윤 씨가 노비 문서는 그 자리에서 불태우게 하고 전답은 가난한 환자들의 약값에 쓰이도록 안동 부사 이름 아래 그대로 두게 하였습니다. 부사가 그 뜻을 가상히 여겨 안동관아 문서에 윤 씨의 약방을 정식으로 올려 보호하기 시작하였으니 산신각 약손이라는 이름이 이제 안동관아 문서에까지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해 가을 윤 씨의 이름이 마침내 한양에까지 닿게 되었더라 합니다. 안동 부사가 한양 영의정 대감 앞으로 글을 한 통 띄웠습니다. 안동산 중에 신통한 의녀가 하나 있다는 천거의 내용이었지요.
영의정 대감의 노모가 10년 묵은 중풍으로 자리에 누워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 지 오래된 터라 대감이 그 글을 받아들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친히 가마꾼 8배, 호위 군졸 넷을 딸려 안동까지 4인교를 보내었습니다. 한양에서 안동까지 오는데 1회가 걸리고 윤 씨가 한양에 닿는데 또 1회가 걸리는 먼 길이었지요. 그 길이 순탄하기만 했겠습니까? 한양 가는 길에 윤 씨 일행이 충청도 어느 산자락 고갯마루를 넘다가 거집해 10수명에게 사방이 둘러싸이고 말았습니다. 호위 군졸들이 칼을 빼 들고 막아서려는 것을 윤 씨가 가마에서 내려 손을 들어 막았지요. 기다리시오. 군졸들이 어리둥절한 눈빛으로 윤 씨를 바라보는 사이 윤 씨가 거집해 앞으로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앞장선 두목이 눈을 부라리며 버텼으나 윤 씨가 그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뜬금없이 한마디를 던졌지요. 두목 어른, 오른쪽 옆구리가 많이 불편하시지 않습니까? 두목이 눈을 깜빡이며 굳어버렸습니다. 윤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옷서플 한번 들춰보십시오. 두목이 반신반의하며 옷서플 열었습니다. 과연 옆구리에 시커먼 종기가 주먹만하게 부풀어 올라 고름이 이미 잡혀있지 않겠습니까? 두목이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윤 씨가 침통을 꺼내 종기를 따고 약초를 발라 정성껏 싸매주니 두목이 그제야 그 자리에 무릎을 탁 꿇었습니다. 이거이. 살다 이런 일도 다 있구먼. 왕초, 절 받으시오. 왕초라 불리는 이 두목이 그 길로 거지패를 거느리고 윤 씨 일행의 뒤를 따라 한양까지 호위해 주었습니다. 도중에 산적이며 좀도둑이 얼씬도 못하였지요. 윤 씨가 한양에 닿아 헤어질 무렵 왕초에게 약첩 한 보따리와 노잣돈 단량을 쥐어 주었습니다. 왕초가 그것을 받아들고 한참을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들었지요. 마님, 한양 청계천 다리 밑에 우리 패가 늘 머뭅니다요. 안동 장터에도 수와 거지 두엇을 풀어두겠으니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리로 기별을 넣으십시오. 그날부터 안동 장터 한 구석에는 윤 씨의 안부를 살피는 거지 둘이 늘 자리를 지키게 되었으니 세상에 이런 든든한 울타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윤 씨가 한양 영의정 댁 소슬대문을 들어서니 대궐 같은 기와집의 청지기만 10명이 넘었습니다. 안방에 누우신 노마님은 입이 한쪽으로 비뚤어지고 오른팔이 굳어 숟가락 하나 들지 못하는 신세였지요. 윤 씨가 노마님 곁에 앉아 천천히 손목을 짚어 맥을 보았습니다. 한참을 살피던 윤 씨가 침통을 꺼내 어머니의 의서에 적힌 비방대로 침 7대를 정확한 자리에 놓고 탕약 3첩을 손수 다려 올렸지요. 이래 만에 노마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앉으셨습니다. 영의정 댁이 발칵 뒤집혔지요. 어이도 손을 쓰지 못한 자리에서 일어나신 노마님이 며느리들에게 밥상 간이 맞지 않는다고 잔소리를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차도의 증거였으니 영의정 대감이 손뼉을 치며 무릎을 탁 쳤습니다. 보름이 더 지나자 노마님이 마당을 거닐기까지 하셨으니 영의정 대감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윤 씨를 불러 앉혔습니다. 조선 천지에 이런 약소는 처음이로다. 대감이 비단 백필과 함께 의덕이라 친히 쓴 현판 하나를 윤 씨에게 내렸습니다. 윤 씨가 두 손으로 그 현판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지요. 의덕, 의원의 덕이라. 그 두 글자가 어머니의 8글자와 겹쳐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영의정이 더 나아가 임금께도 이 일을 아뢰고자 하였으나 윤 씨가 고개를 숙이며 사양했습니다. 대감 어른의 과찬이십니다. 소인은 그저 시골 약방에 돌아가
백성들 곁에 있고자 하옵니다. 대감이 그 뜻을 가상히 여겨 도리어 안동 부사에게 따로 글을 띄웠지요. 그 의녀를 함부로 부리지 말고 잘 보살피라는 당부였습니다. 윤 씨가 한양에서 안동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비단 가마 한 채에 호위 군졸들과 가마꾼 넷이 따르고 그 뒤로 비단을 실은 우마차 2대가 줄을 이었지요. 그 행렬이 지나는 고을마다 사람들이 길가에 나와 구경하며 신통한 의녀를 입에 올렸습니다. 가마 행렬이 마침내 안동 땅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김진사댁 소슬대문 앞을 지나가게 되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길가에 늘어서서 수군거렸습니다. 저 가마에 타신 분이 그 버려진 며느리 아니요? 맞아. 7년 전 동짓달 새벽에 박씨 마님이 산속에 내다 버렸다는 그 며느리 말이지. 아이고 세상에 이런 일도 다 있구먼. 귀신 폐가에서 어이도 못 고친 중풍을 고쳤다니. 그 수군거림이 소슬대문 안에까지 들렸습니다. 행랑채에서 빨래를 널던 갓난내가 그 소리를 듣고는 빨래 바구니를 그대로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소슬대문 쪽으로 달려나와 가마 행렬을 한참 바라보다가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행랑채 뒷곁으로 돌아가 한참을 들썩였지요. 사랑채에서 술잔을 기울이던 김진사가 그 수군거림에 놀라 문틈으로 가마 행렬을 훔쳐보았습니다. 비단 가마, 호위 군졸, 우마차 2대가 줄을 이어 지나가는 그 행렬이 다름 아닌 자기가 내다버린 아내의 것임을 깨닫는 순간 김진사의 손에서 술잔이 스르르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지요. 안방에서는 박씨가 차마 문 밖을 내다보지도 못한 채 이불을 끌어다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귀를 막아도 담 너머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파고들었으니 박씨의 가슴이 어떠했겠습니까? 가마 안에 윤 씨는 소슬대문 앞을 지나는 그 짧은 순간 손을 들어 가마의 발을 한 번 들쳤습니다. 마당의 감나무도 그대로요. 사랑채 기와도 그대로건만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지요. 윤 씨가 가만히 발을 내리며 짧은 한숨 한 번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나직하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요. 어머님, 며느리는 갑니다. 부디 평안하시지요. 가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산속 약방을 향해 올라갔지요. 그날 밤 김진사댁 안마당에는 박씨가 끌어다 두었던 둘째 며느리의 짐 보따리가 마당 한복판에 풀어헤쳐진 채 빗속에 젖고 있었습니다. 둘째 며느리마저 시어머니의 등살에 못 이겨 친정으로 도망간 지 사흘이 되었고 박씨는 그 짐을 거두지도 못한 채 안방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 있었지요. 박씨가 안방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떠올린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둘째 며느리에게서도 끝내 태기가 없었다는 사실이 마침내 박씨로 하여금 외아들의 병을 더는 부인할 수 없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7년을 며느리 탓으로만 돌려왔던 그 마음이 비단 가마 한 채가 소슬대문 앞을 지나는 것을 보지도 못한 채 드러눕는 바람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지요. 그 밤 박씨는 밤새 한숨도 이루지 못했다 합니다. 같은 시각 산속 약방에 다다른 윤 씨가 가마에서 내려 영의정이 하사한 의덕 현판을 두 손으로 받쳐 들고 마룻장 위에 손수 걸었습니다. 마침 마당에 모여 윤 씨를 기다리던 환자 10수명이 그 현판을 우러러보며 일제히 큰 절을 올렸지요. 윤 씨는 그 절을 받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마당으로 내려가 환자들의 손목을 하나하나 짚어 맥을 보기 시작했으니 비단 가마를 타고 온 의녀가 진을 묻은 마당에서 환자들 손을 잡고 있는 그 모습을 곰보, 대기, 움막 입구에 기대어 한참을 바라보다가
눈가를 슬며시 닦았더라 합니다. 한편 김진사댁 사랑채에는 그 무렵 수상한 자 하나가 드나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망건쟁이 차씨라는 자였는데 안동 장터 뒷골목에서 노름판을 버리고 다니는 노름꾼이었지요. 생김새는 번지르르하고 입심은 좋아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는 영락없이 믿음직한 선비처럼 보이는 자였습니다. 차씨가 김진사의 술친구를 자처하며 매일같이 술병을 들고 사랑채 문턱을 넘었으니 술에 절어 지내던 김진사가 그 손을 덥석 잡은 것도 무리는 아니었지요. 가산이 기울고 어머니는 자리에 눕고 아내는 산속에서 비단 가마를 타고 다닌다는 소문이 마을을 떠도는데 차마 바깥 출입도 못하고 사랑채에 틀어박혀 있던 김진사에게는 술친구 하나가 그나마 숨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차씨라는 자가 술만 가져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사 어른 심심하시면 소인이 재미난 노름 하나를 가르쳐 드릴까요? 남자들끼리 모여 앉아 심심풀이로 하는 것인데 돈을 잃기도 하고 따기도 하는 소소한 재미가 있습니다요. 김진사가 처음에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선비 집안에서 노름이라니 그런 말 다시는 꺼내지 마시오. 그러나 차씨는 물러서지 않았지요. 이튿날도 그 다음 날도 술병을 들고 나타나 슬그머니 화투짝을 꺼내 놓았습니다. 한 달이 못 되어 김진사는 사랑채에 노름판을 들이게 되었고 안마당에는 매일 밤 화투짝 부딪히는 소리와 술잔 깨지는 소리가 끊이지 않게 되었지요. 처음에는 소소하게 몇 푼씩 오가던 것이 차츰차츰 판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차씨가 김진사에게 패를 돌릴 때마다 유독 김진사의 패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일이지요. 안동 장터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던 왕초의 수와 거지 둘이 그 노름판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차씨가 패를 돌릴 때 손목을 살짝 비트는 버릇이 있었는데 그 순간 소매 안쪽에서 패가 바퀴치기 되는 것을 사흘 밤낮 지켜본 끝에 그 수법을 머릿속에 고스란히 외워두었지요. 그러나 당장 나설 때가 아님을 알고 그 거지 둘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차씨의 흉계를 모르는 김진사는 노름빚을 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논 한 마지기, 다음에는 밭2 마지기, 그 다음에는 산소 자락까지 한 자리씩 떼어 갚아 나가기 시작하여 반년이 못 되어 김진사 댁 전답의 절반이 차씨의 손에 넘어가 버렸으니 이걸 어쩌면 좋습니까? 박 씨는 며느리를 버린 그날 밤부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그래도 옳은 일을 했다 자위하며 점례 할미를 불러들여 굿판을 벌였지요. 그러나 굿판이 끝날 때마다 박 씨의 마음속 어딘가가 도리어 더 무거워지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며느리에게서도 끝내 태기가 없자 그 무거움이 이제는 돌덩이가 되어 가슴을 짓눌렀지요. 어느 금은밤 박 씨가 안방에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에 죽은 남편이 흰 도포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방 문지방에 걸터 앉아 아무 말 없이 박 씨를 한참 내려다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한 번 젓고는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박 씨가 식은땀을 흘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날부터 박 씨는 밤마다 같은 꿈을 꾸었지요. 죽은 남편이 매번 문지방에 앉아 고개를 젓고 사라졌으니 박 씨는 새벽이면 자리에서 일어나 위폐함을 끌어내려 두 손으로 한참을 어루만지다 다시 자리에 눕는 일이 한 달이 지나도록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김진사댁 형편은 걷잡을 수 없이 기울었습니다. 어느 날 박 씨가 부스스 자리에서 일어나 사랑채로 달려가 차씨의 멱살을 잡고 호통을 쳤지요. 이놈, 내가 네 집 사랑채에 드나들며 행패를 부리는 것이냐.
당장 그 문서 다 물러내지 못하겠느냐. 차 씨가 박 씨의 손을 번쩍 뿌리치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마님, 도장 찍은 문서가 다 있습니다요. 법도대로 하신다면 소인도 법도대로 받겠습니다. 박 씨가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더는 일어설 수가 없었지요.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 씨가 자리에 누운 지 한 달이 되던 어느 새벽, 끝내 중풍이 도저 입이 한쪽으로 비뚤어지고 왼쪽 팔다리가 굳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김 진사가 그제야 술잔을 내려놓고 어머니 곁에 앉았으나 이미 가사는 다 기울어 변변한 약값조차 될 수 없는 지경이었지요. 또 간에 든 쥐꼴이 따로 없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친정으로 도망간 그날 이후 다시는 김 진사 댁 소슬대문을 넘지 않았고 친정에서는 사람을 보내 혼인을 물을 터이니 사주단자를 돌려달라 통보하기까지 했습니다. 박 씨가 그 소식을 자리에 누운 채 듣고는 천장만 바라보며 한참을 눈물도 흘리지 못하였지요. 눈물이 나오지 않는 것이 도리어 더 무서운 법입니다. 행랑어멈 갓난내는 그동안 받지 못한 세경도 마다하지 않고 박 씨의 곁을 지켰습니다. 밥 한 술 넘기지 못하는 박 씨를 위해 미음을 끓이고 굳어가는 몸을 씻기고 쏟아지는 신음소리를 묵묵히 들어주었지요. 처음에는 박 씨가 그 손길을 뿌리쳤습니다. 평생 하인에게 신세 지는 것을 수치로 여겨온 사람이었으니 갓난내의 손이 닿을 때마다 고개를 돌려버렸지요. 그러나 차츰차츰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갓난내가 박 씨의 굳은 손을 주무르고 있을 때 박 씨가 그 손을 뿌리치지 않고 도리어 꼭 쥐어버렸지요. 갓난내가 놀라 박 씨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으나 박 씨는 천장만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비 오는 밤이었습니다. 박 씨가 갓난내의 손을 잡은 채 비뚤어진 입으로 어렵사리 말을 꺼냈습니다. 갓난아, 그 아이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더냐? 그 아이라는 것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갓난내는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갓난내가 박 씨의 손을 마주 쥐며 나직하게 답했지요. 마님, 산속에서 만 사람을 살리고 계십니다요. 박 씨가 그 말을 듣고 한참을 꼼짝 않더니 천장을 바라보는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도 없이 훔치지도 않고 그냥 흘러내렸지요. 그날부터 박 씨는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며 며느리의 이름을 입속으로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그 이름을 부르다가도 정작 사람이 들으면 입을 다물어버려 갓난내만이 그 사실을 알고 가슴을 졸였지요. 그 무렵이었습니다. 왕초의 수와 거지 둘이 사흘 밤낮 지켜본 차 씨의 사기 수법을 보부상 임행수에게 낱낱이 일러주었습니다. 임행수가 그 단서를 들고 차 씨가 노름판을 벌이는 자리를 덮쳤지요. 차 씨의 소매 속에서 바꿔치기용 패 한 묶음이 그대로 나왔으니 차 씨가 그 자리에서 낯빛이 흙빛으로 변하였습니다. 차 씨는 안동관아에 끌려가 곤장백대를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김 진사에게서 가져간 전담 문서는 모두 무효로 처리되어 안동 부사의 손에 거두어졌고 부사가 그 문서를 다시 윤 씨의 손에 돌려보냈지요. 그 소식이 산속 약방까지 올라왔을 때 윤 씨는 약초를 다듬다 말고 잠시 손을 멈추었습니다. 곰보 대기 옆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말했지요. 마님, 이제 그 댁 전답이 마님 손에 돌아왔습니다요. 윤 씨가 아무 말 없이 다시 약초를 다듬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오후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김 진사 댁 사정을 참아보다 못해
산속 약방까지 사람을 올려보내 소식을 전하였으니 처음에 그 소식을 가져온 이는 다름 아닌 산지기 돌쇠였습니다. 7년 전 새벽 산길에서 윤 씨가 끌려가는 광경을 목격하고도 제 집으로 발걸음을 돌려버렸던 바로 그 사람이었지요. 돌쇠가 마루장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마님. 7년 전 새벽에 소인이 마님을 보고도 못 본 척하고 돌아선 것이 지금도 가슴에 걸립니다요.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마님, 박씨 마님이 많이 편찮으시다 합니다. 며느리를 찾으신다고 들었습니다요. 돌쇠가 말을 마치고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지요. 윤 씨가 약초 다듬던 손을 그 자리에서 우뚝 멈추었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돌쇠가 슬며시 고개를 들어 윤 씨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을 때 윤 씨는 창밖 산등성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 무엇이 담겨 있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지요. 한참이 지나 윤 씨가 약초 광주리를 한쪽으로 밀어두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곰보 댁이 얼른 앞을 막아섰지요. 마님, 그 댁에서 마님한테 한 짓이 어떤 짓입니까? 굳이 가셔야 하겠습니까? 윤 씨가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가야지요. 그래도 어머님이신데. 그 한마디를 남기고 윤 씨가 마루장에서 내려섰습니다. 마루 위에 걸린 의덕 현판을 한번 올려다본 뒤 산을 내려갈 채비를 시작하더라 합니다. 윤 씨가 산을 내려갈 채비를 마쳤으나 곧장 김진사댁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폐가 뒷산 어머니의 봉분 앞으로 올라가 청학 노인이 꽂아두고 간 대나무 지팡이를 두 손으로 감싸 쥐고 한참을 그 자리에 엎드려 있었지요. 봉분 앞에 약초로 빚은 술 한 잔을 올리고 어머니에게 짧게 고하였습니다. 어머님, 이 딸이 이제 그 댁으로 내려가려 합니다. 어머님의 가르침대로 하겠습니다. 바람 한 줄기가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와 봉분 앞 억새풀을 한번 흔들었습니다. 윤 씨가 그것을 어머니의 대답으로 받아들였는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산을 내려갔지요. 사흘을 봉분 앞에서 머물고 나흘째 되던 날 새벽, 동이 트기 전 윤 씨가 김진사댁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7년 만에 다시 밟는 그 산길이었습니다. 올라올 때는 머리채를 끌리며 눈길을 걸었던 그 길을 이번에는 제 발로 걸어 내려가는 것이었지요. 윤 씨의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김진사댁 소슬대문에 다다랐을 때는 아침 해가 막 산등성이에 걸릴 무렵이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는 가지가 절반이 꺾여 있고 사랑채 기와는 군데군데 내려앉아 잡초가 자라고 있었으며 행랑채 굴뚝에서는 연기 한 줄기 오르지 않아 사람 사는 집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지경이었지요. 7년 전 새색시로 처음 이 문을 넘던 그날 4월 초파일에 화창한 햇살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윤 씨는 그 기억을 오래 붙들지 않았습니다. 소슬대문 안으로 들어선 윤 씨를 가장 먼저 알아본 이는 행랑어멈 갓난내였습니다. 마침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던 갓난내가 윤 씨의 모습을 보고는 두레박을 그대로 우물 속에 떨어뜨렸지요. 퐁당 소리와 함께 두레박이 물 아래로 가라앉은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갓난내가 마당으로 달려나와 윤 씨의 두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고 들썩이던 갓난내가 겨우 입을 열었지요. 마님, 오셨습니까? 이 갓난이가 마님 얼굴을 다시 보게 될 줄은. 윤 씨가 갓난내의 두 손을 마주 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갓난내. 그 한마디에 갓난내가 다시 들썩였지요.
갓난내가 윤 씨를 안채로 안내하는 길에 사랑채 마당에는 노름판에서 잃은 가재도구가 한 구석에 어지럽게 쌓여 그 위에 거미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윤 씨가 그 광경을 한 번 둘러보고는 짧은 한숨 한 번을 내쉴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말이 필요 없는 자리였습니다. 안방문 앞에서 윤 씨가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깊게 숨을 한 번 들이쉬고 나서 문을 밀었지요. 안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창호지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아침 햇살만이 방 안을 가늘게 가로질렀고 그 빗줄기 끝에 박 씨가 누워 있었지요. 7년 만에 보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좋습니까? 그 호령 소리 하나로 집안을 쥐락펴락하던 박 씨가 이제는 뼈만 남은 몸으로 자리에 누워 숨소리만 가늘게 오르내리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윤 씨가 조용히 박 씨의 곁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 기척을 느꼈는지 박 씨의 눈꺼풀이 천천히 올라왔지요. 흐릿하던 눈빛이 윤 씨의 얼굴에 닿는 순간 박 씨의 눈이 크게 열렸습니다. 그러더니 뼈만 남은 손이 이불 밖으로 스르르 나와 윤 씨의 옷자락을 더듬어 잡았지요. 그 손의 힘이 얼마나 약하던지 윤 씨가 손을 조금만 당겨도 금세 놓칠 것 같았습니다. 평생 며느리에게 곱은 말 한 번 안 해본 시어머니가 비뚤어진 입을 간신히 달싹이며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아가. 그 한마디가 방 안에 떨어지는 순간 갓난내가 문 밖에서 손으로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7년 며느리살이를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그 호칭이었지요. 윤 씨가 박 씨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박 씨가 가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지요. 아가, 내가 사람이 아니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박 씨의 온 힘을 다 쥐어짜는 것 같았습니다. 너를 그리 모질게 군 것은 사실은 내 아들의 병을 아무도 모르게 묻으려는 욕심이었다. 박 씨가 잠시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내가 그 사실을 진작 알고도 입을 다물어 준 것을 내 어찌 모르겠느냐. 윤 씨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알고 있었구나. 시어머니도 알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박 씨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내가 너를 미워한 건 그 미안함을 견딜 수가 없어서였다. 그 말이 방 안에 가라앉는 동안 윤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의 손을 그저 가만히 쥐고 있었지요. 한참이 지나 윤 씨가 나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다 지난 일입니다. 그 목소리에 원망도 없고 쓴웃음도 없었습니다. 정말로 다 지난 일로 여기는 사람의 목소리였지요. 그때 사랑채에서 기척이 들렸습니다. 문지방 앞에 그림자 하나가 서 있었지요. 김진사였습니다. 언제부터 거기 서 있었는지 알 수 없으나 비뚤어진 갓을 고쳤을 생각도 못한 채 두 손을 모으고 문지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윤 씨가 그 그림자를 한번 바라보았지요. 김진사가 안방 문지방을 넘어 들어와 윤 씨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마루장에 짓지었습니다. 부인, 내가 가장 큰 죄인이요. 어머니보다도 나 자신을 먼저 용서받을 자격이 없소. 윤 씨가 잠시 남편을 바라보다가 그 어깨를 가만히 한번 짚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다시 시어머니에게로 돌아앉았지요. 그것이 윤 씨가 남편에게 줄 수 있는 전부였고 또 충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윤 씨가 가져온 침통을 꺼내 박 씨의 막힌 혀를 하나하나 풀어주고 약첩을 다려 올렸습니다. 박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앉지는 못하였으나
비뚤어진 입이 조금씩 펴지고 굳었던 손가락이 조금씩 움직이게 되어 며느리의 손을 마주 쥐는 힘이 날마다 조금씩 또렷해졌지요. 그렇게 윤 씨가 시어머니 곁을 지킨 지 보름이 되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박 씨가 자리에서 며느리를 찾았습니다. 갓난내가 윤 씨를 흔들어 깨우니 윤 씨가 눈을 뜨기 무섭게 박 씨의 머리맡으로 다가가 손을 마주 잡았지요. 방 안이 아직 어두웠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새벽빛이 겨우 밀려들기 시작하는 그 시각이었지요. 박 씨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며느리의 손을 잇는 힘껏 쥐었습니다. 그리고 가느다란 목소리로 마지막 한마디를 꺼냈지요. 다음 생에는 내가 시어미 하고 내가 며느리 하자꾸나. 그 말을 다 뱉고 나서 박 씨가 윤 씨의 손을 한 번 꼭 쥐었다가 천천히 힘을 빼었습니다. 그 손이 며느리의 손바닥 위로 스르르 미끄러져 내렸지요. 방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갓난내가 문 앞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고 문지방 밖에 김진사가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지요. 윤 씨가 박 씨의 눈을 가만히 감겨드렸습니다. 두 손으로 천천히 정성껏.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문을 열어젖혔습니다. 마침동이 트기 시작하여 마당의 감나무 가지 사이로 첫 햇살이 안방까지 비쳐 들어왔지요. 그 햇살이 박 씨의 얼굴 위에 가만히 내려앉았습니다. 윤 씨가 박 씨의 시신 위에 흰 천을 곱게 덮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지요. 그것은 눈 덮인 산길에 끌려가며 지었던 그 결의의 미소가 마침내 그 결의를 끝까지 다 지켜낸 자의 안도의 미소로 바뀌어 다시 떠오른 것이었습니다. 복수도 아니요, 기쁨도 아니었지요. 7년 묵은 한이 미움이 아닌 사람의 도리로 풀려나가는 그 깊고 잔잔한 미소였습니다. 곁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갓난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마님, 그 미소가 무슨 뜻이옵니까? 윤 씨가 품에서 두 권의 의서를 꺼내 갓난내 앞에 나란히 펼쳐 보였습니다. 한 권은 윤 씨가 7년을 폐가 마룻장 밑에 숨겨두고 가슴에 새기며 살아온 것이요. 다른 한 권은 시어머니 박 씨가 7년을 오칠함에 감추어두고도 그 안에 적힌 글자를 끝내 읽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것이었지요. 두 권의 첫 장에는 어머니의 같은 글씨로 같은 8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원하는 약으로 풀고 미움은 사람으로 갚으라. 윤 씨가 그 글자를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갓난내에게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같은 가르침이 이 딸은 살리고 저 어머님은 끝내 읽지 못한 채 가셨습니다. 그것이 이 미소의 뜻입니다. 갓난내가 그 자리에 엎드려 한참을 들썩였지요. 박 씨의 상이 끝나자 김진사가 머리를 깎고 안동봉정사로 들어갔습니다. 떠나는 날 윤 씨 앞에 무릎을 꿇고 한마디를 남겼지요. 부인 평생 갚지 못할 빚을 지고 갑니다. 윤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김진사는 봉정사로 들어간 이듬해 가을 폐병으로 자리에 누웠고 윤 씨가 친히 봉정사까지 올라가 약을 다려 올렸으나 끝내 일어나지 못하고 눈을 감았지요. 윤 씨가 남편의 위패를 안고 산을 내려와 시어머니 위패 옆에 나란히 모셔두었습니다. 그 두 위패 앞에 윤 씨가 무릎을 꿇고 한참을 앉아 있었으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던 갓난내가 마당 한 구석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훔쳤더라 합니다. 김진사 댁소슬대문은 그해 가을에 헐려 그 자리에 작은 사당이 세워졌습니다. 윤 씨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남편, 그리고 친정어머니의 위패를 한자리에 모셔두고 봄가을로 손수제를 올렸으니 마을 사람들이
그 사당을 사위각이라 부르며 지나갈 때마다 합장하였지요. 윤 씨는 그 전답을 의덕전이라 이름 짓고 그 소출로 가난한 환자들의 약값을 되도록 마련하였고, 영의정이 하사한 비단 100필도 한 필도 제 몸에 두르지 않고 모두 풀어 마을 곳곳에 가난한 이들에게 돌렸습니다. 행랑어멈 갓난내는 윤 씨를 따라 산속 약방으로 올라가 곰보 댁과 함께 살림을 도왔으니, 두 늙은 안악이 마룻장 앞에 나란히 앉아 약초를 다듬는 모습이 마치 친자매와도 같았더라 합니다. 윤 씨는 훗날 친정 조카뻘 되는 아이 하나를 양자로 들여 의수를 잇게 하였습니다. 그 양자가 자라 한양 내의원에까지 이름을 올린 명의가 되었고, 그 후손이 대대로 약손가라는 이름으로 조선 팔도에 두루 알려지게 되었지요. 어느 보름달 밝은 밤, 윤 씨가 곰보 댁과 갓난내를 데리고 어머니 봉분 앞에 올라가 술 한 잔을 올리고 절을 하니, 마침 산등성이 너머에서 늙은 호랑이 한 마리가 길게 한 번 울고는 산속 깊이 사라졌습니다. 세 사람이 그 소리를 들으며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지요. 윤 씨는 그 후로도 산속 약방을 떠나지 않고 백성을 돌보다가 환갑이 지나 어느 봄날 어머니 봉분 옆에 자기 자리를 손수 잡아두고 거기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비석 대신 청학 노인의 대나무 지팡이가 그대로 꽂혀 있어 지나는 이들이 그것을 보고 합장하였지요. 마을 어른들은 두고두고 사랑방 평상에 모여 앉아 그 며느리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하늘은 참는 사람을 끝내 저버리지 않는다고. 동짓달 새벽 한 여인이 끌려와 내동댕이 쳐졌던 그 마룻장이 도리어 만 사람을 살리는 약방의 시작이 되었다고. 그리고 사람 일은 끝까지 가봐야 안다는 한마디로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마다 그 사연을 마무리하였다 하더라 합니다. 자, 이렇게 7년 묵은 며느리살이의 사연이 마침내 한 줄기 약손의 빛으로 풀려나는 자리에 다다랐습니다. 여러분, 동짓달 새벽 배가 마룻장 위에 짐승처럼 내동댕이 쳐졌던 그 며느리가 어떻게 시어머니의 마지막 가는 길을 손수 모시고 시신 앞에서 웃으며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다름 아닌 어머니가 시집가는 딸의 손에 쥐어주신 단 8글자, 원하는 약으로 풀고 미움은 사람으로 갚으라는 그 한 줄에 있었지요. 미움을 미움으로 갚으면 그 자리에 또 한 줌한이 쌓이지만, 미움을 사람의 도리로 갚으면 7년 묵은 한도 한 줄기 미소로 풀려나는 법이라. 우리네 옛 어른들이 두고두고 일러온 그 깊은 지혜가 바로 이 며느리의 한평생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모질게 굴어도 묵묵히 제 도리를 지키며 살아낸 사람을 하늘은 끝내 저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연이 살아오시며 가슴에 묻어두신 어떤 서름 하나라도 가만히 달래드리는 자리가 되었기를 이 늙은 이야기꾼이 두 손 모아 바라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따뜻하고 행복한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이 인생 최고의 하루가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